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임진왜란과 그리고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나갔고, 선생님이 얘기를 또 했겠지만, 지금 이제 조선 후기부터가 한국사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좀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외울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직전 조선과 일본의 정세는 어떠했냐? 자, 조선은 건국 2년 이후에 20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때가 이제 세종도 있었고, 이제 뭐 굉장히 평온한 시대였죠. 근데 이제 일본에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간의 전국시대 혼란을 끝내고 일본을 통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영주로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중앙집권국가지만 영주들이 막 모여 있고. 그래서 그런, 영주들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만 하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이제 대륙의 침략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을 침략하자. 그걸 우리가 이제 정한론, 한국을 정벌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한론이 대두가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국방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제 그때 일본에 이제 파견됐던 우리 신하들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각기 다른 정보를 올려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의도가 있다, 침략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상반된 장계를 올리고 율곡이가 이제 10만 양병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평온할 때일수록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선조가 그 당시 이제 임금이 선조죠. 선조가 그런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59 있을 때가 아니다. 자,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부산이 서들어오는데 이제 부산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부산에 동래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제 20일 만에 수도인 한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계속 북상을 해서 평양과 함경도 지방까지 이르게 되죠. 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있었던 그런 거로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7년간 외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옥포, 사천, 당안포, 한산도. 그래서 이번에는 어, 명랑에 이어서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그래서 이 한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 외에도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일본군들에게 타격을 많이 주었고, 그리고 명나라가 이제 참전을 합니다. 명의 지원군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전세를 역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휴전을 제의했지만 3년 동안 협상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온 걸 우리가 정유재란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공격을 좀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들을 막아냈고 결국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쟁을 이끌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됨으로써 이 7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순신의 승리 배경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환옥선과 거북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강력한 위력을 가진 화포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형과 전략을 잘 이용한 전술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이 이제 7년 동안 벌어졌기 때문에 조선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살펴보면 전국 농토 3분의 2가 항공지로 변할 정도고, 식량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문화재가 불타거나, 불국사,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약탈당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명은 우리나라를 이제 도와주고 난 이후에, 이제 공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족이 빠르게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이제 중국에서는 만주족이 세운 후금 나중에 이제 청이 되죠. 그 청나라가 이제 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죽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를 많이 빼앗아가고 이제 일본이 이제 도자기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 우리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가서 그래서 높은 수준의 자기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요연 숙경향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지금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정지하시고 한번 외워보세요. 안 보고 외울 수 있는지. 자, 외우셨죠? 다 외웠다라고 전제하고 선생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까지 넘어왔어요. 이제 이 시기들을 다 거치고 선조 임금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나오죠. 그래서 광해군은 이 선조 때 우리가 이제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후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후금과 이제 명나라 사이에 외교를 좀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어 명예 어떤 것들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도 전쟁을 7년 동안 겪으면서 공격이 많이 쇠퇴해졌고 그리고 명은 이렇게 이제 지는 나라였고 복음이 이제 어 그 명나라가 쇠퇴해진 틈을 타서 이제 굉장히 그 군사력이 높아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광해군 입장에서는 중립외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허준이 동해보감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광해군 때라는 것도 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만주에서는 이제 후금이 세워지는데 후금사에서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그래서 명은 이제 후금을 정벌하려고 하니까 조선의 군사를 요청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광해군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도 나오는데 강홍립이 1만 명의 군사를 명에 파견을 하는데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좀 못마땅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실리적인 그래서 명하고 관계는 틀어지지 않으면서도 이 후금하고 적대 관계가 되지 않는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명에 대한 의리를 중요시하는 서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붕당 정체를 배울 때 광해군은 뒤에 누가 있다고 했죠? 북인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집권하게 되는 인조 뒤에는 서인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북인은 이제 광해군 때만 집권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북인 정권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으로 옵니다. 그러면 인조는 어디에서 나왔냐? 자, 선조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부인에서 나온 영창대군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뜻대로 되지가 않았고, 왜냐면 뭐 나중에 이제 광해군이 집권하고 영창대군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인 공빈 김씨에게 나온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이제 인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카뻘인데 셋째 부인인 임빈 김씨의 아들이 정원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원군의 아들이 이제 능양군이 있습니다. 이 능양군이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제 인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양군이 이제 왕이 될 때 이제 광해군이 펼쳤던 어떤 중립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어,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제 광해군이 펼쳤던 중립외교 그러니까 이 명의 의리를 저버리고 우리가 의리를 모르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좀 어, 관심을 사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조가 집권을 한다면은 이제 정책이 중립외교를 당연히 취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중립외교하고는 반대되는 칙명배금, 명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배금, 금나라를 뺏어간다.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외교 정책은 당연히 후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겠죠. 반발을 사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일으키는 란이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정려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가 강화도로 피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선 우리는 이제 항상 뭐 문제가 생기면 강화도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화도로 도망가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인조는 거기에서 이제 손상을 당하지 않고 이제 화해를 요청하고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후금 입장에서는 형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순순하게 우리의 생각에 응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라고 하는 어떤 물자들 이런 것들도 잘 바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 고비만 넘기자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걸 맺고 나서도 그냥 어, 제대로 물자를 바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금이 더 세력을 키우고 이제 청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꾸고 이제 조선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청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다는 척합파하고 그다음에 충돌을 피하자는 주합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합파는 이제 화해를 배척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커서 청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병자호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한성이 함락당하고 인조와 대신들이 원래 이제 강화도로 가려다가 그 중간에 끊깁니다. 길이.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막아버려가지고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이 한 달 동안 버티는데 저장해놨던 물과 곡식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는 지금 이 잠실인데 여기에 이제 청태종이 굉장히 높이 쌓아 올린 어떤 재단 위에 앉아 있고 우리 인조가 이제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하게 되는데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해서 309두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선이 청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치욕적인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그러면 그 후에 또 우리가 몽골 침입 이후에 뭐 우리가 고려 공례를 바친다든지 몽골이 고려의 정치에 간섭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의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는 좀 많이 똑똑했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샤라고 친하게 지내면서 서양 문물에 눈을 뜨고 그래서 수준 높은 문화들을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것들을 좀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의 반응은 매우 이런 게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인조 입장에서는 이제 청나라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싫죠. 그래서 이제 임금 자리를 빼앗아서 소현세자한테 줄까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는데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히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것은 우리 신체에 이제 구멍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 7개 구멍에 좀 모두 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독살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으니까 어쨌든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죠. 그래서 복림대군은 소현세자하고 달리 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림대군의 뒤를 이어서 효종이 됩니다. 그래서 효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청에 보복할 궁리를 하는데 이걸 북벌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벌은 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호란의 전개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광해군이 즉위를 합니다. 북인을 통해서 중립외교를 하고 그리고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인조가 서인과 함께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정명호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계칭을 하고 그리고 병자호란이 침입을 하고 결국은 삼존도의 굴욕 그러면서 효정은 북벌을 추진한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북벌은 왜 추진을 했냐? 조선이 서론과 치욕을 씻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명예 원수도 갚아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곽과 무기를 정벌하고 군대를 양성했는데 오히려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청나라에서 러시아 침략을 이제 받아가지고 요거를 좀 복수해야 되겠는데 니네 나라 좀 군대 좀 빌려주라. 그래서 나선 정벌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때 어 군사를 동원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이러니 그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했는데 어
오히려 그 군대가 이제 청나라를 도와주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핵심 탱크 볼게요. 1번은 이제 답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오랜 평화로 군역 제도가 문란해져서 약해졌다. 그리고 2번은 당시 의병이 어쨌든 우리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형에 익숙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줬다. 그리고 3번은 정묘호라는 중지외교의 정책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 가 아니고 친명배금 정책이겠죠. 누구의? 인조의. 그래서 인조의 친명배금 정책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사들이 지배한 일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 일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과 명나라에서 학자 관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무사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11세기 해안 시대라고 하는데 이 대토지 소유주들인 귀족들이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저마다 무사를 고용했고 지방의 영주들이 역시 무사를 고용을 해서 다른 영주들하고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2년에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무사 집단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가마쿠라의 막부 그래서 이것들을 설치하고 덴노로부터 쇼군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덴노의 통치권이 사실상 무너지고 무사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덴노 천황은 지금도 있죠, 일본에. 근데 이제 그 덴노의 존재를 완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본 특유의 봉건제의 막부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고려 시대 때를 배울 때 그 원나라가 몽골이 이제 정동 행성을 통해서 일본의 원정을 가려고 했죠. 그래서 일본을 두 차례 갔으나 태풍 덕분에 이제 요거를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와 명과 조공 관계도 맺었고 조선하고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15세기 들면서 이제 쇼군 자리를 둘러싸고 이제 다툼이 계속되면서 지방 다이묘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전국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1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통일을 하고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나 이제 제대로 되진 않았고 그 이후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권력을 차지하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조선통신사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열고 이제 우리 조선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시기가 펼쳐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송을 거치면서 붕당 전체를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애송 논쟁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부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효종이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효종의 어머니인 자이 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지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인 것을 우리 예절에 관한 싸움이다. 그래서 예송 논쟁이다. 예절 예자에 싸울 송자라고 해서 그래서 예송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상복 입는 걸 가지고 싸움을 벌이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붕당 정치의 특성인데 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어떤 명목에 불과한 거고 싸울 거리가 필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제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1차 예성 논쟁을 보면 효정이 죽었죠. 그래서 맏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는 상복을 3년 동안 입고 둘째 아들 이하가 죽었을 때 1년 동안 상복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이 대비 맏아들인 소현세자가 있고 둘째 아들이 효종인데 그래서 남인들이 주장을 할 때는 둘째 아들이긴 하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3년 동안 입어라 라고 했는데 서인은 뭐라고 하냐면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대비께서는 1년만 입어라 라고 하는데 빨간 걸로 해놨죠. 1년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예속 논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예속 논쟁에서 서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1년만 있게 됩니다. 나중에 2차 예속 때도 1년이 이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난민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결과론적으로는 1년만 입습니다. 1차든 2차든. 자, 그래서 서인의 주장대로 1년만 있기로 했는데 15년 이후에
효종의 아내인 효종 B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예속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사림 세력이 도인과 북인, 남인, 그리고 서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자, 그리고 이제 2차 예속 논쟁은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 누가 만들었죠? 세조가 편찬을 시작을 해서 언제 완성이 되었다?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 선생님 설명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률이나 이런 것들, 뭐 예법에 관한 것들을 많이 설명해 놨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2차 예속 논쟁은 며느리가 맏며느리가 죽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상복을 입고 둘째 며느리 이하가 죽었을 때는 9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이 대비는 원래 이제 효종의 친엄마는 아닙니다. 그 둘째 엄마 격인데 어쨌든 뭐 이 자이 대비가 오래 살다 보니까 아들도 죽고 이제 아들의 마누라 아내도 죽게 되는 것까지 다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쟁점은 자이 대비가 맏며느리고 둘째 며느리가 효종비 인선왕후인데 남이는 이제 그 왕비에 대한 예에 맞도록 1년 동안 입어야 된다. 어쨌든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둘째 며느리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서인은 아니다 둘째 며느리 아니냐 그러니까 9개월만 입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제 남인의 주장들이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선왕후의 아들이었던 현종이 자 광인효현이죠. 효현 효종 다음 현종이죠. 이제 현종이 그 자기 엄마죠. 효종의 아내니까 그래서 왕비예로 치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남인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서인이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남인이 한번 이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상복 입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였던 조선에서는 이 예법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송은 이제 성리학에 중시하는 예법을 둘러싼 학문적인 논쟁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효종의 전통성을 두고 벌인 논쟁이기도 하죠. 효종이 둘째 아들이죠. 소현세자가 첫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송을 거치면서 이 서인과 남인 사이의 왕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드러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이 대비 효종이 친엄마가 아니지만 어쨌든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예송이 벌어졌을 때는 서인이 1년으로 하자 승을 거뒀고 둘째 며느리 효종 B가 죽었을 때는 2차 예송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남인이 이기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림대군 효종이 어, 인조 다음에 효종, 그 다음 현종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인, 효, 현까지 왔죠. 그 다음에 숙병령이죠. 숙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숙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남인이 이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숙종이 남인을 권력으로 남용을 하니까 이 사람이 몰아냅니다. 숙종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뭐라고 기억을 하면 좋냐면 이 정치와 사랑에 있어서 우유부단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우유부단했다. 자, 그래서 자 후궁이었던 수건 장씨가 있습니다. 장희빈. 그래서 이 장희빈을 원자 책봉한다는 거는 이제 왕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인데 자 장씨를 희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 서인이 숙종의 뜻에 반대했다. 그래서 남인도 정권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서인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을 황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국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어 시간 관계상 그 주교재 수업할 때 조금 적게 설명을 했는데 경기갑을 외우라고 했죠. 경기갑.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하면 이 경신왕국이 일어날 때는 남인이 허적이 왕실의 문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래서 좀 구실을 찾은 거예요. 서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신왕국이 일어나서 이제 남인이 실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 기사한국 때는 자 희빈장 씨가 난 아들의 원자책봉 문제를 갖고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인현왕후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이 경신왕국 때 이 허적의 왕실 문건 사용 이게 좀 외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을 못하고 이 서인이 권력 장악했던 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도 되고 기사한국은 조금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책봉 문제
그러면 왜냐면은 인현왕후가 폐위된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인현왕후가 나중에 복위를 해요. 복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현왕후가 폐위됐을 때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면 인현왕후 뒤에 남인이 있다는 게 알게 되죠. 그러면 서인 뒤에는 인현왕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장희빈이 이제 숙종하고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그 결국은 뭡니까? 그 숙종의 얼굴을 핥혀요. 장희빈이.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어,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사액을 받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서인이 인현왕후 포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러면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인현왕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뭐 시기 동안에 여러 번의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이 크게 바뀌는 이런 환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붕당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일당 전쟁이 일어나고 상대 붕당에게 가혹한 보복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희생양이 됐던 게 바로 장혜빈과 인현왕후다. 그래서 이제 숙종이 서인 편에 섰을 때는 인현왕후가 왕비 자리를 지켰고 숙종이 또 남인 편에 섰을 때는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숙종이 서인 편 또 서니까 장희빈이 죽을 맞고 인현왕후 왕비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숙종이 이제 이렇게 갈팡질팡을 많이 했습니다. 갈팡질팡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남인과 이 서인이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요 그 환국 때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권하는 게 결국은 누굽니까? 최후의 승자는 서인이 승자가 되죠. 그래서 이 최후의 승자는 서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론은 이제 남인 처벌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 소자는 작을 소자겠죠. 그래서 이 남인 처벌에 좀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입장 차이를 두고 이렇게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로를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광인, 효현, 숙경까지 왔죠. 숙종까지 왔죠. 그리고 경종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영으로 넘어가죠. 광인, 효현, 숙경, 영. 그래서 영, 그 다음에 정순, 혼철, 고순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래서 영정조가 나옵니다. 영조가 한 50명 정도 왕권을 이제 차지하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숙종이 이제 극심해지는 붕당 대립 조정하기 위해서 당평책을 제기를 했는데 제대로 실치를 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왕위에 오른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당평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당평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평한 상태에 이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등용해서 붕당 간의 대립을 없애려고 이렇게 추진했던 그런 정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영조는 붕당에 관계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력들을 이제 고루 등용을 해서 이 세력을 떨치는 노론의 독주를 막고자 했는데 이때 탕평비를 세웁니다. 탕평비. 그래서 이제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한식에. 그래서 탕평채가 이제 뭐 보면 여러 가지 채소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붕당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조는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균역법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군포라는 것이 선생님 설명을 좀 했지만 군대 안 가려면 대신에 세금을 내면 돼요. 그래서 배를 바쳐야 했는데 그래서 그 군포가 예전엔 두 필이었는데 이제 한 필로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균역법을 실시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형벌도 이제 고쳐 나가는데 속대전이라는 걸 편찬합니다. 시험에 가끔 조금 나옵니다. 요즘에 속대전을 영조가 편찬했다는 것도 가끔 좀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영조도 이제 붕당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세조를 못마땅히 여겼던 노론의 이간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사도세자가 지금으로 치면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병을 좀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 임금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직접 자결하라고 이제 칼을 내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름 짓기를 이제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게 했다. 그래서 생각하면 슬프다 해서 사도세자다. 이런 이름을 이제 영조가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영조의 아들이 이제 정조죠. 그래서 정순, 원초, 고순인데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도 했지만
이 정순헌철 고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헌철 시대를 우리가 이제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하고, 정조는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임금이었는데, 정조가 아마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 정조가 한 10년만 더 살았더라도 조선의 어떤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조가 이제 암살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정조가 죽는 과정도 조금 석연치 않았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조, 혼철, 헌종, 철종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땅바싸움에 휘말려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노론 권력의 독점을 막고자 영조의 탕평책을 개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을 정비해서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육성했습니다. 이를 초계문신제라고 합니다. 규장각은 어떤 이제 장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국왕의 친위부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장용령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국왕의 친위부대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에 화성을 건설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도시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난 정권인데, 이 금난 정권이 뜻이 뭐냐면, 이 금난 정권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이 정확한 뜻은 이제 난전을 금한다, 이런 뜻인데, 이 허가받지 않은 이제 그 시장 점포를 이제 할 수 없게 하는 거. 이걸 이제 난전을 금한다는 뜻으로 금난 정권인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허가받은 곳에 곧 상인들만 이제 그 저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음.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상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금난 정권을 철폐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권한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이런 권한들로 시전을 독점을 했고, 그래서 이 집권자인 노론한테 많은 뇌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론이 이런 시전 상인들한테 돈을 받은 대신에 이런 횡포를 눈 감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정조가 굉장히 좀 난 임금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도 줄이는 정책을 이렇게 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얼을 규장각 검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에 등용을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좀 뛰어난 임금이었다. 자, 그리고 동문회고, 경국대전, 속대전, 그리고 대전통편,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근데 이제 붕당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이제 강력했기 때문에 붕당 간 다툼을 일시적으로 눌렀을 뿐이고, 정조가 죽고 어린 그 순조가 즉위하니까 이제 순환철 시대가 펼쳐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암울했던 조선의 암울한 이제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 시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조선의 군사 정치 후기의 정치 운영 군사 제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처음에는 이제 의정부하고 육조직계제를 배웠었죠. 근데 이제 이 의정부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비변사 기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기구다, 이런 뜻인데, 이 외고 침입 대비하려고 만들었던 것이 이제 나중에 그냥 최고 통치 기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욕조하고 의정부 이런 기능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 비변사가 굉장히 커졌고, 군사제도는 임진왜란 때 설치된 훈련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제도는 이제 조금 이제 덜 나오는 편이 있긴 한데, 학교에 따라서는 또 이런 걸 중요하게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군인 성격을 가졌고, 어영청, 총료청, 수호청이 설치됐고, 숙종 때 금희영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름 정도만 알아주시고, 이게 이제 오군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체크 보면 그 붕당 정치는 예손과 한국을 거치면서 성격이 변질되었다, 맞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붕당 정치를 실시한 게 아니고 뭘 실시했습니까?
어, 단평책을 실시했죠. 단평책을 설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조는 친위부대인 규장각이 아니고 뭡니까? 장용령이죠. 장용령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정조가 죽은 뒤에 조선이 어떻게 되었나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이제 정조가 꿈을 다 이루지 못한 뒤에 이제 떠나게 되고 정조의 어린 아들이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린이인 정순 왕후가 왕을 대신해서 정사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조하고 정순하고는 이 영조의 두 번째 왕비인데 이 영조의 두 번째 왕비도 오래 산 거죠. 정조가 죽었는데도 살아 있었으니까. 근데 정조하고 상당히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정조가 했던 정책을 모두 반대로 이제 추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개혁 정치들을 모두 제자리에 돌리고 그런 개혁에 호의적이었던 세력들도 모두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정순왕후가 죽게 되는데 이제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조순이 안동 김씨거든요. 그래서 안동 김씨들이 힘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조선의 안동 김씨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동 김씨하고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전사를 마음대로 하는 이 세도 정치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순조, 헌종, 철종 3대 걸쳐서 6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 풍양조신 조만영이 외할아버지로서 이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다가 철종 때는 또 안동김 씨가 가져갔다. 그래서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다시 안동김 씨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비변사가 어떤 주요 관직을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도 정치가 어떤 게 문제였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권력이 세도 가문이 독점하고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겠죠. 그래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도 가문이 관직을 매매하고 재물을 모으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그러면서 삼정이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정이 또 뭐냐? 전정, 군정, 황곡을 이루는 말인데 전정은 이제 농토에 부과하는 세금인 전세를 얘기하고요. 자, 군정은 양인 남자가 군역을 배신해서 배를 내는 군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관정은 봄에 관청에서 곡식을 빌리는 뒤에 추수가 끝난 뒤에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갚는 제도인 황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정의 문란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정, 군정, 황곡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에 이 삼정이 얼마나 문란해졌는지를 좀 알아보면 그래서 전세는 이 관리들이 횡령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해진 양보다 몇 배 이상을 더 거두었다. 자, 그리고 이 군포는 영조의 균역법 실시 이후에 1년에 배 한 필씩 거두었는데 관리들은 그 이상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부과를 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군포를 내지 못하면 이웃이나 친척에게까지 이렇게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장 가운데서 가장 폐해가 심한 게 환곡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받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세도 정치 시기에. 그래서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정약용 선생이 쓴 어떤 어, 시와 글들을 읽어보면 시아버지는 죽어서 이미 상복을 입었는데도 세금을 걷고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18세가 지나야 이제 세금을 걷는데 갓난아기한테도 세금을 물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해서 힘들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산이라는 곳이 남양주시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면 이제 다산 정약용의 생가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정약용 선생이 쓴 글과 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역사 공부 차원에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창고로 내려가는 길을 내다보기를 이제까지 10년인데 시골 백성이 곡식을 받아 짊어지고 지나가는 자를 한 번도 볼 일이 없다. 그래서 한 톨의 곡식을 빌려온 적이 없는데도 집집마다 이렇게 관청이 창고에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 그래서 가져가지 않으면 되돌려 줄 것이 없는데 이 빌린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돌려줄 환자라는 것을 쓰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58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수탈이 심해지니
아까 봤던 삼정인 문란도 극심해지고 이러니까 탄간오리 수탈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농토를 버리고 떠납니다.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항의식이 강해지죠. 자,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도 보면 무신 정권기 때 무신들이 나라를 잘 돌보지를 않고 막 강화도에서 파티 벌이고 그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망이 망소의 난, 그리고 김삼이 효심의 난, 이런 것들이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난들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암행어사를 뭐 파견하는데 우리가 충영전에서 암행어사 출도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영화 속의 어떤 장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일어나는 난이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푸는 사람이 홍경래인데 이제 평안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치적 차별대우로 아주 많이 받았고, 이제 홍경래가 일례로 이제 그 과거를 보러 갔더니 과거 시험을 다 컨닝을 하고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해서 이제 시험을 봐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간오리가 착취하는 거, 평안도 지역의 차별에 반대하는 이런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일으켰으나 결국은 뭐 관군에게 이길 수는 없겠죠. 5개월 만에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난이 첫 번째로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임술농민 봉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술년에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해서 임술농민 봉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경상우수 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수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임술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임술농민 봉기 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 관리들을 파견을 해서 민심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뭐 군사력을 동원하고, 뭐 이렇게도 했지만, 이 농민 자가 운동이 이제 점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폭발하게 된 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체크 볼게요. 자, 핵심 체크 보면, 몇몇 외척 가문이 독점하는 것을 세도정치라고 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이건 홍경래의 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자, 이제 태조가 조선을 건국했죠. 그래서 이 주도 세력은 이성계와 신진다대부였고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장악했다는 거. 자, 그리고 가정법 시행했고 개성에서 한영으로 전도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태종 같은 경우는 국왕 중심 통치를 했고 사병을 폐지하고 호패법 실시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종은 왕도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집현전을 설치했고 사군육진을 했고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도 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조는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개의정난을 통해서 집권을 했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굉장히 하려고 했고 의정부를 축소시키고 육조직계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현전 경연 이렇게 그릴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성종 때 이제 유교 통치 제도가 완성이 되는데 홍문관, 경연 이런 것들 부활을 했고 경국 대전을 완성시켰다. 사림도 등용을 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전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력 두 가지가 있죠. 이 공신 세력들, 특히 이제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세력들을 우리가 훈구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고려 말의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 오타들이 좀 많은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온건파 신진사대부대 학문 전통을 이어받은 유학자들인데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등용을 했죠. 이거를 우리가 살인파라고 합니다. 그랬던 살인파들이 우리가 이제 연산군 때 오면서 사활을 입게 되죠. 그래서 무갑기을 외우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무갑기을의 내용은 따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갑기을 정도는 꼭 암기해 주시고 내용들도 이렇게 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핵심이 되는 그 키워드만 암기만 잘 해주셔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데 수월합니다. 다른 과목들하고 좀 달리. 자, 그리고 이제 선조가 있고,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을 발발했고, 조선이 어쨌든 뭐 승리라고 부를 수 없는 승리를 하게 되고, 광해군 때 이제 명과 후금 사이 중리배교를 실시하고, 그래서 그 인조 반정이 부실이 돼서 인조가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예속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죠? 예속 논쟁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숙종 때 황국이 발생하는데 경기갑으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서인과 남인이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는데 서인, 남인, 서인 이런 순으로 집권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책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균역법이라는 군포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거.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 설치하고 장용영 설치했던 거. 자, 그리고 순조 철종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되고 삼정이 문란하게 되고 그래서 난이 두 번 일어나는데 하나는 홍경래의 난, 하나는 임술롱 및 봉기운동 이렇게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모내기법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내기는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 벽지를 못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한 뒤에 심는 농사법이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서 이제는 어,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잡초를 뽑기 쉬워서 일손을 줄인 것은 물론 농업 생산량도 크게 증가를 시켰다. 그래서 담배와 차 같은 것들이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수공업도 크게 발달을 합니다. 수공업도 크게 발달을 하고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한 대상인도 등장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모든 농민들이 다 잘 살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양극화도 심해졌고 소규모 상인들은 몰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붕당 정치가 점점 변질됐고 권력 몇몇은 노론 출신 가문들이 독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분홍과 대상인들이 뭘 산다?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양법의 장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런 이론과 형식에 치우친 성리학을 비판하죠. 우리가 예속 논쟁을 통해서도 살펴보듯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양명항이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뭐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실증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학이 등장하는데 실학의 선구자는 이수광과 김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광이 지봉유사를 이런 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3개년에서 5개년에 이제 내신과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김육이라는 사람, 그리고 대동법이 중요해져 가지고 많이 나오게 되죠. 대동법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원래는 지방의 특산물, 곡물을 나라에다가 냈는데 그 이 지방의 특산물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바쳐야 되고 그리고 특산물을 마구잡이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구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남에서 고등어가 안 나는데 고등어를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중간 상인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대신 공물을 내주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육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병든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동법을 실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법을 통해서 쌀과 배 그리고 동전 이런 것들로 대신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실학자들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중농학파, 하나는 중상학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중농학파는 농사를 중요시하는 학파, 중상학파는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학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영어는 이제 중농학파에 속하는데 토지 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백성의 생활은 영원히 안정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손꼽 꽂을 땅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진다.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꼽 꽂을 땅도 없다라는 한 가난한 농민의 비참한 삶이 드러나죠. 그래서 유영은, 이익, 정약용 이런 실학자들이 뭘 주장했다? 토지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학교에 따라서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빡세게 좀 외워주시면 되고, 자, 유형은 신분별로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나누자고 하는 균전론을 주장을 했고, 이익은 토지를 하한선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사고 팔지 못하게 하자 이런 한전론을 얘기했고,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자고 하는 이 공산주의적 사고하고 비슷한데 여전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이 이제 중농업화가 나오게 되겠죠. 상공업도 크게 발달해서 유수원, 홍대원, 박지원, 박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청해 발전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하죠. 소현세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지원이라는 인물을 고등학교 가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박지원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뭘 주장을 많이 했냐면, 이제 수레가 우리 조선에는 참 많이 다니지 않는다. 수레가 많이 다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 열하일기를 보면 이 영남 어린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서북 사람들은 맛과 귤을 구분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왜 이렇게 되냐면 운반하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수레가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쿠팡 이런 게 있어가지고 로켓 배송도 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는커녕 수레는커녕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상품 유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오로지 뭘 했다? 뭐 짐장수가 찌개 짊어지고 짐을 옮겨 다니는 그게 거의 유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유통이 잘 안 됐겠죠. 그래서 화폐를 그리고 이제 술에 열심히 다니고 화폐도 열심히 사용을 하자. 그래서 국가계를 통해서 소비를 통해 생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제가는 푸카기를 통해서 제한은 우물과 같다. 그래서 계속 길어서 쓰면 계속 솟아나는데 쓰지 않으면 물이 마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 이 돈의 유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학은 이렇게 지배층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 19세기 후반 괴화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체크 보시면 이항법 당면의 모든 농민이 모든 나오면 좀 주의해야 되죠. X죠.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2번은 O고요. 3번도 이렇게 공동경작. 이게 정약용의 주장이었습니다. 여전론 맞는 내용. 그리고 실학은 직접 반영이 되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61번 볼게요. 자, 그래서 국학이라는 것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조선의 역사, 지리,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국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중국 중심으로 봤는데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인물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책에도 빠져 있는데 유득공의 빠레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득공의 빠레고가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 수업 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불렀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용어를 쓴 사람이 유득공입니다. 유득공. 그래서 유득공이 이제 발해고라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발해 역사를 정리했고 사실은 이 유득공이 요걸 정리하기 전까지도 이제 발해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7위는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택리지라는 걸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자연환경, 경제생활 이런 것들을 적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에서 좀 기억해 주실 거는 도로마다 도로에 심리마다 눈금을 새겼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양 문물이 이제 수용이 되는데 이 천리경은 이제 지금 망원경을 얘기합니다. 천리경, 자명종 이런 것들이 이제 청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김성문과 홍대영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지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고려 만국 전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담 샬이 중심이 돼서 만든 시헌역도 이제 조선에 소개가 되었다. 예. 역법을 우리 이제 달력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이건 이제 왕을 조금 외워줄 필요가 있는데, 이 시기에 있었던 뭐 일 중 옳은 것은 이래서 이제 광해군 일을 내놓고 이제 동의보감이 이 시기에 편찬됐다. 이런 문제들이 덜어 나와서 광해군하고 같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양반사의 비판을 담은 한글 소설이 크게 유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것들이 나왔고 사서시조도 많이 유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지원의 양반전 이런 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이런 한문 소설도 이제 나오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자, 그리고 판소리와 탈춤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춤은 이제 가면이 쓴 사람이 추는 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는데 봉산탈춤이 대표적인 어, 그런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림도 이제 그 조선전기 후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전기는 산수화 그 중국의 것들을 모두 그렸는데 이
이제 정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명성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국토의 실제 경치를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치를 그렸다라고 해서 진경상수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김몽도와 신윤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풍속화를 즐겨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민화도 유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아갑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이제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가 소개가 됐습니다. 서양의 학문이라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쪽에서 전래가 되었다, 서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이 조정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안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를 금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제 처형이 됐는데 신유박해에서도 처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아 신미 양요 이전에 있었던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이런 것들도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60년에 경주 몰랑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민간 신앙하고 유교, 불교, 도교를 융합해서 동학을 창시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양의 배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 서양의 배들을 우리가 이제 어 우리나라 배들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이양선이 이제 자주 출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천주교 전파가 조선 사회를 위태롭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서학에 반대되는 동학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뜻은 뭐냐? 이제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는데 시천자 사상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후천개벽 이런 사상을 내세웠고 농민들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중을 에, 구제하려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화 아니고 사회운동. 자,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어지러운 사회에서 예언사상, 미륵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체크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 실학자들의 관심이 국가 발달로 이루어졌다 이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2번은 이 서민들이 경제력이 성장을 했죠. 이제 먹고 살 거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하부 구조가 채워지면 물질이 채워지면 머리인 정신이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민 문화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중국이 산수화를 모방했지만 예술성은 더 뛰어났다. 진경상수와 맞는 표현이고 정부가 천주교와 동학을 백성들에게 장려했을 리가 없죠. 위태롭게 생각했으니까 답은 X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할 시간인데 선생님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수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최소 뭐 2회, 3회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이 풀었을 때 이제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심화 과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로 하는 수능 EBS 한국사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심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 담겨 있지 않았던 내용들도 이제 좀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좀 충족해 나가고 또 고등학교 내신을 좀 익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본국, 요거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일본 그 사람인데 조선으로 건너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 우성봉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를 읽고, 이렇게 조선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이제 기후약조라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교가 재개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아, 15세기 이제 조선시대죠. 그래서 그런 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문화유산을 골라봐라라고 했는데 답은 이제 니은 리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 같은 것이 우리 본교재에 좀 많이 실려 있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수덕사 대웅전인데 이런 건 고려시대 건물로 봐주시면 되고 법주사 팔성전은 건물 같아 보이죠. 이게 탑입니다. 탑. 그래서 이제 신라진흥와 함께 건립한 건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물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해인사 장경판전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래서 이거 원의 영향을 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제 조선시대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가 일어난 순서를 고르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학교 내신에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 선생님이 쓴 걸 오른쪽에 이제 필기를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좀 적으면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왜군이 먼저 침입을 하는데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부산지 동래선이 함락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나의 충주 당근대 전투가 있죠. 신립이라는 장군이 여기서 이제 배수진을 치고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은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성이 함락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평양성까지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의주가 여기 있습니다. 의주까지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는데 아, 여기까지가 이제 나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종영연합군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관군과 또 그리고 우리 의병들이 합쳐서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행주대첩과 진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이고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조금 치르기가 어려워져서 명나라하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근데 3년간 협상을 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쳐들어오는 게 이제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그래서 정유재란이 터졌을 때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시기에 이제 좀 탄압을 받게 되죠. 선조의 시기를 봐서. 그래서 이제 투옥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이제 명랑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 이제 13대 300으로 배를 놓고 싸우는데 이제 세계 유례없는 어, 해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제 인부렵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철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전투가 노량해전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조선군이 최종적으로 거두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영화처럼 여기서 이제 정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을 보시면 외적이 대거 쳐들어왔다. 그래서 어, 임진왜란 초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항전했는데 전사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이는 이제 이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괄의 난. 이거는 이제 인조가 이 광해군에 반대해서 인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집권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괄이라는 사람이 그 인조의 측근이었는데 이제 인조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는 그런 공신책봉 이런 거에서 좀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자기가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그걸 이제 이괄의 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난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일은 저질러졌고 자기가 이제 수습할 자신 없고 그래서 이제 택한 게 어디로 가냐면 청나라로 가게 돼요, 이 사람이. 음. 청나라로 가서
인조가 나쁜 놈이라고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나쁜 놈이고. 그래서 이제 이괄해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묘호란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인과관계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써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 이걸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요때가 선조, 그 요때가 인조. 그럼 요 중간 사이에 있었던 시기의 왕은 누구겠어요? 광해군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쉽게 낼 때는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겠지만 그러면 이제 맞추기가 너무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시들을 주고 이때 있었던 왕이 누구인지를 맞추고 그러면 이 왕과 이 왕 사이에 있었던 왕까지 추론해 내는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기억니은인데 요 니은 또 안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선거법에 따라 지방군을 개편했다. 이게 이제 광해군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건 추가적으로 조금 외워주시면 좋고, 동의보감 편찬,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제 관계를 요구한 거는 정묘호란, 그리고 군신 관계를 요구한 거는 병정호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평통보가 유통된 거는 숙종 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자, 쭉 읽어보시면, 부금과 명 사이에서의 중립외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배경은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추진한 배경, 그러니까 중간 사이에 어, 이렇게 줄타기를 잘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윤집과 최명길의 이제 내용인데 오랑캐와 화치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화해하는 걸 배척한다. 척화론.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정면연에도 굴욕을 당했으니 화친을 하자. 주화론. 그래서 이 논의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은 천이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리고 7번은 이제 비변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영의정 비롯한 삼정승 세계는 의정부겠죠. 이게 의정부. 그래서 2번부터 5번은 다 비변사에 대한 설명이라서 한 번씩 다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면 도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훈련 도감이죠. 그리고 서해 유성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호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성룡이 썼던 내용이고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훈련 도감 임진왜란 이후에 나왔던 걸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번입니다. 포수, 살수, 삼수병, 훈련 도감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군대 조직들은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도 참고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폐조 때 만들어진 실록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폐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폐위된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조실록 수정에 착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보면 이제 광해군 때 아버지인 선조의 실록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조가 집권하면서 광해군에 반대해서 인조가 집권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이 대화가 오고 갔을 시기는 우리가 인조 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조 때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라고 하는데 답은 5번이겠죠. 그래서 동의보감은 광해군, 장용영은 전조. 그래서 이제 친명 정책을 펼친 게 인조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이괄의 난 또 선생님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애속 논쟁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정하자, 1년으로 정하자. 어쨌든 결론은 1년으로 난다라고 했어요. 어떤 논쟁이든. 네, 이 3년, 1년은 이제 효종이 죽었을 때 이제 자위 대비가 복상을 몇 년 입느냐라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때 1년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옳은 것을 답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의 이 3년을 주장한 건 남인이고, 그래서 이제 어 1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쪽이 이 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학파가 뭘 주장을 했냐 이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가의 경우에는 이제 서인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기억이 틀렸고, 이왕의 학통을 계승한 건 남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남인이 맞아서 가야는 맞는 표현, 니은은 맞는 표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서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노론과 소론은 갈라졌다. 이건 맞고, 중립외교를 지지했다. 이거는 이제 북인이죠, 북인.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은 이제 숙종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숙종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웠던 게 환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환국을 이제 학생들이 잘 맞추니까 이제 환국 외에도 이제 다른 그 것들이 이제 좀 숙종의 업적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 이제 다른 게 등장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이형을 설치해서 오곤형 체제를 확립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배웠던 거에 이제 수능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내신이나 이제 거기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더 어렵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것까지 가정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전 통편 편차는 정조, 강평비를 세운 건 영조, 균역법도 영조, 금난정권 폐지는 정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허적의 이 공초라는 것이 이제 허적이 이제 정부의 허가 없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그 문서들을 써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중에 이제 경신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자의 명호라고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제 장희빈의 아들을 이제 원자 책봉하는 것을 두고 이제 다툼이 일었었죠. 그래서 이제 경기갑으로 외울 때 이제 기상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가시기는 이제 경신왕국이고 서인이 집권했을 때다라고 해서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사실 좀 까다롭고 어렵죠. 2번은 인조반정, 3번은 기묘사화. 사화랑 이제 뭐 황국이랑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래 반란군, 이건 정묘호란. 자, 그리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는 거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설명을 선생님이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이건 조선 후기 때 이제 광산 채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회동통보는 이제 고려시대, 그리고 경시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 시전을 감독하는 거. 정조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금난 정권을 폐지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활발해지는데, 조선 후기 때의 어떤 그 특징들은 미음과 리을로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좀 요거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요거는 이제 좀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부상의 특징 2번입니다. 상단을 형성해서 지방 정시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5번은 이제 서얼을 얘기합니다. 서얼. 그래서 이제 첩의 자식들을 얘기하는데, 이 교장과 검사 간에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동무, 박제가, 유독공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정조 임금 때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통청운동이라고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통청이란 뜻이 청요직,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에 우리도 좀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통청운동이라고 합니다. 식량역천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양인이지만 일일 천하에 취급받는 계층을 얘기하는데, 서울은 아니고, 장례원은 정말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노비에 관한 소송을 처리하는 기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6번은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건데, 1번은 조선 전기, 특히 태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경제소는 서울경자를 써서 서울에 있었던 어떤 그런 기구이고, 유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고, 2번부터 5번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나오는데 이제 세도정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요 답은 1번으로 보면 되겠죠. 농민봉기의 진실을 조사하는 안핵사.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농민봉기의 진상을 어, 조사한다라고 하면 답의 4번입니다. 4번. 임꺽정이 이끄는 도적대. 그래서 임꺽정이 나온 시기는 조선 중기입니다. 조선 중기. 그래서 어, 이렇게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농민봉기 조사하는 게 이제 임술농민봉기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 조사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18번은 홍경래란을 얘기합니다. 홍경래란.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19번은 이익인데, 이익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이제 한전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한전론, 자영농 육성을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익의 성호사설, 이렇게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어, 논외로 외워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렵죠. 자,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요 밑줄 친 사람은 누구냐면 추사 김정이라는 어, 사람이고 어, 이제 추사체라는 게 완성을 했고 뭐 세안도라는 그림도 그렸고 이제 이 청나라학자들하고 교류했고 진흥왕 순수비 이런 걸 고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 자산어보를 저술한 거는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이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사 김정이 잠깐 뭐 한 30초만 설명을 하면 굉장히 뛰어난 천재였고, 그 당시 어릴 때에는 뭐 그를 학문적으로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능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기 질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세월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유배까지 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철이 좀 들면서 굉장히 좀 이제 글씨도 완숙해지고 굉장히 이 젊은 시기에는 화려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조금 심플해지면서 오히려 그런 글씨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한자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북한산비가 이제 신라 진흥왕 때 이제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이제 업적들을 기려놓은 어떤 그런 비석인데 이제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정희가 해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을 보면 이런 그림들을 이제 처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이제 조선 후기 때 있었던 그런 그림인데 이 가라는 게 따로 없네요. 없고 그래서 이제 요 김웅도 장승업과 함께 삼원이라고 불리면서 조선 후기 풍속화를 개척했던 인물. 그러면서 이제 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건데 신윤복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윤복의 미인도 답은 5번을 꼽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정선의 금강전도나 김문도의 실은 이런 작품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한남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제 박제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제가의 어떤 그 내용은 여기서 보면 소비를 해야 나라에 돈이 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3번은 풍산고에 나왔던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건 신해통공이라고 해서 신해통공이 이제 아까 설명 안 했는데 금난 정권이 있었죠. 금난 정권. 난전을 금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때 아 그 시전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그런 거였고 신해통공이 이제 누가 이걸 만들어 냈겠습니까? 정조가 만들어 냈죠.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면서 이것들이 이제 자본주의로 발달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조세를 급납하라는 뜻이 이제 동전으로 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게 이제 시행이 된 게 언제입니까? 광해군 때죠. 근데 부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게 시행되는 데 한 10 년 100년 정도 걸렸고 대동법은 김육이 만들었다 요런 얘기도 했었죠, 선생님이. 자, 그리고 경강상인이 한강 무역 운송업이 종사하면서 거성으로 성장했고 공인은 이런 중간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죠. 단번은 동호가 활동했던 것은 맞는데 매점 매석을 해 버리면 인제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 사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제 답은 3 번이겠죠. 자, 그리고 24 번은 이제 유형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형언에 대한 얘기고 여기 인제 반개수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유형언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것인데 답은 2 번입니다. 그래서 관리선비 농민들에게 차등을 준 신분에 따른 그 토지 분배를 주장을 했던 게 유형언이에요. 문제가 쪼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좀 봐지죠. 그래서 이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던 수능보다 쪼끔 더 어렵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정제두, 이익, 유수원, 윤휴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25 번은 인제 신사임당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율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율곡이에 대한 설명은 답이 5 번이다. 5번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했다. 요 이기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안 다뤘는데 인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차원에서는 이와 기를 통일하면서 현실 세계를 중요시했다. 요런 정도만 알아주시고 일본 성리학 발달은 이황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폭로한 거 그런 시를 많이 남긴 거는 정약용 그리고 성악 10도 그리고 영남학파 이황, 유황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5 번은 이제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청과 군신 관계를 이렇게 체결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한항고, 풍산고 여러 학교들의 이제 내신이 좀 많이 나오죠, 지금. 자, 그다음에 26 번은 이제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제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 문제들이. 그래서 이 광해군이 펼쳤던 중리배교, 동의보감 이렇게 선생님이 외워 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1번 봐 주시면 되고 27 번은 자, 이제 그 군포를 한 필로 줄인 게 이제 누구 때입니까? 영조 때죠, 영조 때. 그래서 영조 때 이렇게 군포를 줄여서 균요법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선무공간포 이 상류층에 부과하는 거고요. 토지 일결상 쌀 2두씩 결작세를 거두는 거 그리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국고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완책으로 나왔는데 이제 답은 2원입니다. 2원 요런 것들을 영조가 지시했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7 번은 천주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1 번으로 보시면 돼요. 남인 일부가 받아들였어요, 신앙으로. 3 번은 동학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7 번은 풍산곡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 다음 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답은 2 번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인제 도표를 보면 노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양반이
숙종 때문에도 9.2%인데 나중에 이제 철종 가서 한 70%로 늘어나게 되죠. 양반이 갑자기 이렇게 왜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그죠? 납속책과 공공 이런 걸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겠죠. 네,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틀린 설명이라서 이렇게 답이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8번은 이제 실학이 이제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제 2, 3, 4, 5번은 이제 실학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요거는 성역적 질서 강화하는 내용이니까 아예 이 실학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똑같은 문제가 실렸네요. 28, 29, 3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30번은 이제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요 사람은 하늘이다 여기에서 이제 동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막 느껴질 수도 사실 있는데, 이제 요거는 천주교로 좀 봐주시면 좋고, 이제 왜냐면 이제 2, 3, 4, 5번이 다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동학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31번은 답이 이제 5번입니다. 이거 대동법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토호들,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만 싫어하지 이 백성들은 모두 대동법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쌀과 동전을 납부하는 조세 금납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권율, 이순신, 김시민, 곽재우 뭡니까? 공통점은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이 답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 그리고 휴전협정 도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깨끗한 사진으로 보게 되는 아마 첫 저기일 텐데, 이게 이제 수원, 이 화성의 장안문입니다. 장안문. 그래서 이제 수원 화성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드러나니까 장안문이라고 해버렸는데, 풍산구에서. 그리고 이게 화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설한 왕은 정조입니다. 정조. 그래서 이제 정조 왕이 했었던 일이 뭐냐? 그래서 초계 문신제, 그래서 개혁 세력을 육성시켰고 금난 정권을 철폐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요 정도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